아베 전 일본 총리가 유세중 총격 사건으로 숨진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참의원 선거도 그 직후에 끝났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른바 보통국가의 길로 나아갈지, 또 앞으로 한일 관계 두고는 어떤 전망 나오는지 현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망 일주일 지났고 가족장으로 장례도 일단 끝났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베 전 수상이 지난주 금요일 날 피살 사건이 있었고 이후 참의원 선거 그리고 가족장까지 일본 아주 정신없는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 원인과 관련돼서 통일교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아베 전 수상과 통일교의 관계 그리고 일본 사회 내에서의 통일교의 여러 영향에 대해서 모든 미디어들이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꼭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통일교가 한국이 원조라는 것과 관련돼서 한국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통일교가 일본 내에서 교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네, 실질적으로 통일교 재단이 공식적인 숫자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약 60만 명 정도의 신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계에도 통일교 지지를 받은 이 자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가 한국에서 발흥한 종교여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어떤 혐오 발언이랄지 이런 걸로 좀 갈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초기에는 이 야마카미 이 용의자가 원래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외국 국적, 즉 한국인에 대한 차별성 SNS 발언들도 있었고 네. 하지만 이게 원래 전 해상 자위대원이라고 밝혀져 있어서 자위대원 같은 경우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때 다시 이 한국인 차별이 위축되는가 싶더니 통일교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여러 미디어 속에서 이 한국에 대한 차별성 있는 이런 언어들은 SNS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까지 혐한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좀 기대하고요. 자,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겠다. 근데 올 가을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네, 키시다 수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수상의 장례식은 원래 일본 내각과 자민당의 합동장으로 되는 것이 관례인데 네.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장례 기간 중에서도 SNS라든지 일본 보수 강경파들은 국장으로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천황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하지만 역대 수상 같은 경우는 67년에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을 한 번 정도 국장으로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자민당 합동장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여기에는 찬반의 의견이 갈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기까지는 더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누군가 이제 사망하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바로 논의를 해서 가족장이든 뭐 회사장이든 이걸 결정해서 바로 하잖아요. 또 국장 결정을 하고 이걸 가을에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대규모 이 장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 수상이라든지 이 수상과 관련된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 매번 정권이 이익에 맞춰서 장례 형식을 결정해 왔는데 국민장 또는 자민당 합장으로 해왔지만 이걸 국장으로 하기에는 여러 법적인 근거들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각 결정을 형태로 했고 여기에는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례는 이미 가족장으로 치렀지만 또 한 차례 국장을 한다. 이것도 일본 정치 체제 안에서는 가능하긴 한 모양이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키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내 강경파들의 의견들을 듣고 여기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번 국장을 결정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파의 의견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참의원 선거도 진행이 됐는데 125석, 125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였죠. 저희 그래픽을 좀 먼저 보여주시죠. 자민당이 63석을 확보했고 연립여당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당도 13석, 과반입니다. 자, 예상보다 연립여당 여권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분석입니까?
네, 원래 이번 참여 선거 전부터 자민당과 공명당, 이 연립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돼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했죠.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사건이 특히 야당과의 격전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소선거구에서 대부분 자민당이 압승을 했던 것들은 결국 자민당이 예상 이외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독 과반한 게 좀 눈에 띄는 결과였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건 개헌 여부인데요, 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 뭐 이거죠. 이 움직임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던데요. 네,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약 58%로 반대 여론이 많지만 아, 반대가 네, 과반이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참여연에서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들 3분의 2 의석, 즉 보수 세력들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국회에서는 개헌 발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키시다 수상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 키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개헌에는 온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사건 이후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국가, 보통국가화 되고 그런 다음에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이걸 기화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구조로. 이런 시나리오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원래 일본은 2015년 아베 전 수상 시기에 안보 법제라는 것을 성립을 해서 이미 평화헌법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도 미일 동맹으로 글로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이러한 논리 속에 이미 일본은 키시다 정권 시기에 신안보 전략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본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새로운 안보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그 새로운 기조 안에 한국과의 군사협력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까? 네, 실제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미 군사 동맹과 미일 안전보장은 존재하지만 한일 군사 관계는 일체 존재하고 있지 않죠. 네. 지소미아 등을 통해서 정보 경유를 하게 되지만 실제 한미일이 동등한 입장에서 군사적 협력을 하기에는 너무 장애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것들은 어쩌면은 미일 군사 협력 속에 이 한일 관계가 여기에 종속 구조가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얼마나 동등한 입장에서 배치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아 보이고요.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에 속한다 이런 분석이 많았고 헌법 개정에도 좀 신중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기류는 좀 바뀐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물론 키시다 수상의 노력도 있지만 아베 전 수상의 피살에 의한 영향이란 것들이 이 자민당의 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보수 여론과 국민의 동정심이 현재 보수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키시다 수상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 개정안은 빠른 시기에 발의하겠다라고 보수파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지만 하지만 같은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 여론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 항목마다 여야의 의견들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외적인 위협 요소가 있고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사건 이후 국내적인 위험 요소가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높아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키시다 수상이 이 자민당 내에 전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새로운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좀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 조문외교 활발했고요.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나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현재
아베 전 수상의 피살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좀 우선순위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베 전 수상의 진상 규명이 있을 것이고 특히 코로나가 일본에서 7만 명 이상이 나오면서 다시 대책 문제가 급해졌고요. 특히 경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특히 중국 문제,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까지 보더라도 일본에는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한국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조금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조문 정국 속에서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찾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일 간 최대 현안이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죠. 강제징용 문제 해법 찾기 위해서 민관 협의체 지금 2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일본 현지에서도 출범 소식은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까? 네, 일본은 물론 한국의 민간 협의체에 대해서 보도도 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약에서 모든 배상 문제와 청구권 협정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한국이 어떤 안을 내놓아도 일본의 기업이 사죄를 하거나 이 배상 문제에 함께 참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베 전 수상의 사망으로 강경파의 입장이 더 대두하고 있고 이 아베의 강경 노선을 알고 있는 일본 여론도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더 경직되고 냉담한 여론이 된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충실한 내용을 만들어서 일본과 협의를 할 것인지 조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핵심적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전범 기업이 뭔가 사과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지금 민관 협의체에서는 뭔가 대위 변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대안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배상금으로 일부를 출연하거나 전범 기업들이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본은 이미 65년에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냈고 이것에서 대위 변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일본과는 일체 관계없다. 이런 입장이 현재 일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서두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현지에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